네, 안녕하세요. 시민건강연구소 김선입니다. 고 김상덕 활동가 15주기를 맞아서 건강세상 네트워크가 준비한 환자권리 주간 행사에서 이렇게 환자 단체 대표님 두 분과 한자리에서 접근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볼 수 있다니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먼저 지난 5월 11일 오랜 암투병 끝에 돌아가신 고 남이섭 변리사님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남이섭 변...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네, 선생님이 그 돌아가신 남이섭 변리사, 그분은 저기 앞서 강주성 전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글리백 투쟁할 때도 그 지재권 관련해서 열심히 함께 하셨고, 이제 이후에 그 저기 암 진단을 받으시고 투병하시다가 어렵게 활동 복귀하셨는데, 이제 백신 문제 터지고 하면서 같이 김선 연구원하고도 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그 지재권 접근성 관련해서 강의도 준비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마치시고 얼마 전에 그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김선 연구원께서 그때 그 같이 했던 그 활동의 기억들과 함께 또다시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는 자리다 보니까 조금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고요. 이해를 당연히 해 주시겠죠. 네, 당연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네, 읽겠습니다. 남이섭 변리사님은 지적 재산권에 반대하는 변리사로서 20여 년간 한국의 지식 접근권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의약품 접근권 운동이었고, 20여 년 전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 접근권 투쟁 당시에 강제 실시 청구를 주도한 것도 그였습니다. 20여 년 활동 기간 동안 10년 가까이 암투병을 하셨으니 활동 기간의 절반 동안은 그 스스로 환자 정체성을 가지고 운동을 한 셈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두 분 대표님, 그리고 개회 인사를 해주신 강주성 선생님, 고 김상덕 활동가까지 당신과 가족의 건강만 챙기기에도 벅찬 분들께서 무능하거나 무자비한 국가와 기업을 견인하면서 시민사회를 이끌며 투쟁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과 같은 건강권 그리고 의약품 접근권을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 전 몇몇 환자단체 대표님들과 두 차례 사전 준비회의를 가졌습니다. 막연하게 짐작만 했던 서로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였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 역시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고민은 이미 앞서 두 분 대표님께서 상세하게 나눠주셨으니 연구자로서 제가 할 몫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념적인 지점들을 짚어내는 게 아닐까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점은 저는 오늘 해답을 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질문을 던지러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크게 세 가지 지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환자와 시민입니다. 우리 모두는 환자였고 환자이고 환자가 될 것입니다. 환자가 아닌 시민은 없습니다. 모든 환자의 경험과 인식은 그 자체로 고유하고 다양합니다. 어떤 환자도 다른 환자들과 온전히 동일한 경험과 인식을 갖지 않습니다. 개별 환자의 다양한 경험과 인식을 묶어내는 것이 환자단체와 환자운동의 역할이라면, 현재 환자가 아닌 혹은 그 질병을 앓고 있지 않은 다른 시민들의 지지를 엮어내는 것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운동의 역할일 것입니다. 글리백 투쟁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환자운동으로 평가됩니다. HIV 에이즈 감염인이 아니라 암 환자가 단순히 급여 보장을 넘어서 약가 인하를 주장한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환자단체는 당시 글리백 제조사인 노바티스로부터 약가 인하 투쟁을 접으면 환자 부담 비용을 깎아주겠다는 물밑 제안까지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환자 부담 비용을 넘어 건강보험 약가가 사회적으로 나아가 다른 나라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글리백 투쟁은 훌륭한 모델이지만 모든 환자운동이 그 모델을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따라야 할까요? 2018년 간암치료제 게르베 리피오돌, 그리고 2019년 소아신장수술 치료재료인 고어 인공혈관의 공급 중단 사태를 떠올려 봅니다. 간암 환자들 그리고 소아심장병 환우 부모들은 정부의 가격을 인상해서 공급을 정상화하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 아닐까요? 두 사태에서 공히 정부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공급 중단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리고 제조사가 가격 인상 요구를 하기 전부터
해당 치료제와 치료재료의 생산, 수입, 공급 상황과 사용 현황을 파악해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책을 모색했어야 합니다. 환자단체나 의료기관 그리고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급 중단 사태를 예견하고 정부에 수차례 경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미리 대비를 하려 했어도 정부가 가진 수단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리미리 가격을 인상해줬으면 되었을까요? 얼마나 인상을 해줬으면 문제가 없었을까요? 가격을 얼마나 인상해주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다는 생산량도 늘리고 규모가 작아서 매력이 없다는 한국 시장에서도 철수를 하지 않는 걸까요? 가격을 여러 차례 인상해줄 수 있도록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를 개선하고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도 식약처가 직접 긴급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정부는 할 일을 다 한 걸까요? 이러한 질문은 바로 두 번째 지점, 접근성과 연구개발 생산 공급의 공공성이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모든 사람은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고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권은 건강권을 누리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설계는 역사적으로 발전하고 사회마다도 다양합니다. 2000년대 초 글리백 투쟁 당시에는 한 알당 25,000원이라는 약값에 우리 모두 혀를 내둘렀지만 2021년 현재 우리는 해외에서 1회 투약에 20억 원이 넘는다는 유전자 치료제를 막 국내 허가한 참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의료기술이 연구개발, 생산, 공급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비싸서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을 하루가 멀다 하고 마주합니다. 때로는 기술적, 제도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다른 한편 필요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의료기술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생산, 공급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2016년 폐암치료제 한미올리타, 그리고 2019년 골관절염 치료제 코오롱 인보사의 사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혁신적이지 않은 의료기술이 혁신으로 둔갑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 규제 완화를 쏟아부은 결과는 결국 안전성 우려에 따른 시장 퇴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의료 공급자를 믿고 투약한 환자가 자신의 몸으로 오롯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국가 경제발전 수준이나 건강보험 재정의 여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가 어떤 의료기술을 어떻게 연구개발, 생산, 공급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가치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 그를 위한 제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돈이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연구개발과 생산과 공급이 좌우되는 체제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의료기술이 연구개발, 생산, 공급되는 체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체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게르베 리피오돌 사태나 보어 인공혈관 사태는 단지 건강보험 재정과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기술 연구개발, 생산, 공급 체제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진 수단, 그리고 제도적인 총체라는 차원에서 보아야 합니다. 생산과 비용과 규제라는 세 가지 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보건의료 체제와 생산 체제와의 연계까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컨대 보건의료 정책이나 건강보험 정책, 그리고 과학기술 산업정책이나 지적재산권 정책 등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연구개발에 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할 때 어떤 의료기술을 어떻게 지원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포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그리고 보건의료기술입니다. 앞서서 제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합쳐서 의료기술이라는 표현으로 슬며시 바꿔 사용하는 것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의약품 접근권이라는 표현을 흔히 써왔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 건강권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의약품과 같은 의료 제품에 대한 접근권이 인정되어 온 전 세계적으로 오랜 합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는 단순히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같은 의료 제품이 아니라 시술이나 처치까지 포괄하는 의료기술이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카티와 같은 치료법들은 사실 제품이라기보다는 처치, 기술에 가깝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해 보면 제품의 형태로 제조를 해내는 기업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지식의 역할을 재조명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기존의 지식이라는 토대 없이 새로운 지식을 개발,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지식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공적인 것이며 누군가가 독차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자연스럽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부자연스럽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특허권, 지적재산권 제도입니다. 사유화, 상업화할 수 없는 지식을 그렇게 하고 그것이 당연하고 권장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에서 지금과 같은 전 세계 공통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굳어진 것은 불과 25년 전의 일입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 설립과 트립스라고 하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제도의 의무화 이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술은 민간기업에 의해 연구개발 생산 공급되고 있고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 독점이 없으면 어떤 기업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보험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지만 그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생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기업입니다. 정부도 환자도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글리백과 푸제온 투쟁 때 그리고 2009년 신종플루 당시에 우리는 누구를 살릴 것인지에 관한 결정 권한을 기업으로부터 되찾아오기 위해서 정부에 의한 강제 실시 제도를 논의했습니다. 2021년 현재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트립스를 유예하자,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을 유예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의 공적 자금으로 개발된 모더나 백신이 그리고 영국 정부의 세금으로 개발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모더나의 것이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고 남희석 변리사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의료기술의 공공성 복원과 팬데믹 극복을 위한 지적재산권 공개 특강 시리즈를 기획해 진행하셨습니다. 시장 가격을 대체하는 대안적 보상체계, 건강영향 평가를 통한 보상체계와 의약품 생산구조의 변혁이라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지난 20여 년간 논의되고 발전되어 온 주제입니다만 국내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의료기술의 연구개발, 생산,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반드시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과 그에 기초한 기업 맘대로의 가격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 제도가 자체로 잘 기능한다면 왜 정부는 추가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세금 혜택, 각종 인센티브, 규제 완화 혜택을 주고 있는 걸까요? 왜 여전히 많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충분히 좋은 치료기술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을까요? 희귀 필수 의료기술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데 왜 여러 거대 기업들이 너도 나도 희귀 필수 의료기술의 개발에 뛰어드는 걸까요? 건강 측면에서 꼭 필요한 기술인지 그 영향을 측정해서 보상하는 제도는 어떨까요? 정말로 혁신적인 기술이 우선적으로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에서는 얼마고 중국에서는 얼마라더라. 미국에는 언제 얼마나 공급을 했는데 한국에는 공급을 안 하는 이유가 연구개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이라더라.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싸고도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었습니다. 왜 국가들이 기업에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하나요? 왜 국가들이 경매하듯이 서로 경쟁해야 하나요?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만큼,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대로 GDP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내어놓고 개발자를 보상하는 제도는 어떤가요?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다른 시각 그리고 다른 세계를 상상하는 가능성을 열어젖혔습니다. 글리백 투쟁 이후 20년 한국의 환전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은 어떤 비전을 가져가야 할까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